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몸에 좋은 것만 넣어서 직접 구웠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에 따뜻한 빵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방금 구워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달콤한 버터 향기 속에 나를 미치게 만들 약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나는 슬며시 그 빵을 안 보이게 감춰두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는 5분 뒤 내 정신이 나갔는지 확인하려는 듯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드셔보니 어때요? 빵 정말 맛있죠? 나는 텅 빈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글쎄다. 그 빵 학교 다녀온 민준이 녀석이 배고프대서 다 줬는데. 며느리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던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이 비극의 끝이 아니라 자기 무덤을 파는 지옥의 시작이었음을 며느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며느리 최미연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효부입니다. 노인정 갈 때마다 간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어머님, 아버님 하며 살갑게 구는 꼴을 보면 동네 노인네들이 저더러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들 합니다. 박여사, 며느리 하나는 기똥차게 들였어. 요즘 세상에 저런 애가 어디 있나?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를 삼킵니다. 남들 눈엔 천사 같은 며느리지만 현관문만 닫히면 그 아이는 딴 사람이 되니까요. 제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이 3층짜리 상가주택 하나 장만했습니다.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며느리는 제 재산이 탐나 저를 살아있는 송장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밥상은 차려놨으니 알아서 드세요. 저는 친구들 모임 있어서 나가요. 식탁 위엔 식어 빠진 국 한 그릇과 김치 쪼가리가 전부입니다. 자기 자식, 내 귀한 손주 민준이에겐 유기농이다 뭐다 해서 비싼 소고기를 구워 먹이면서 시어미 밥상엔 쉰내 나는 반찬뿐입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 아들 성훈이 그 착해 빠진 놈이 중간에서 난처해질까봐.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강아지 민준이 얼굴 봐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게 능사가 아니더군요. 며느리는 점점 대범해졌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어머, 우리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냄비도 태워 먹고 아무래도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겁니다.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제 재산을 꿀꺽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그 약 확실한 거지?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난다고? 그거 먹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침 질질 흘리게 된다며. 응, 확실해. 이번에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면 건물 명의부터 돌려야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나를 미치게 만들어서 내쫓으려 하다니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뛰쳐나가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 뱀 같은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낼 확실한 증거가. 그리고 오늘 며느리가 그 빵을 들고 온 겁니다. 어머니, 기력 보충하시라고 제가 호두랑 잣이랑 잔뜩 넣어서 구웠어요.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는 며느리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빵을 받아든 순간 코끝에 스치는 미세한 약품 냄새.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빵을 서랍 깊숙한 곳, 제 반지꼬리 함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쿵쿵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지게 해주마. 때마침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 갔던 손주 민준이가 돌아온 겁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왔니?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아이를 반겼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뭔가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셨어요? 제가 빵을 먹고 쓰러졌기를 혹은 미쳐 날뛰기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힘없이 기대앉아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빵, 참 맛있더구나. 달달하고 고소한 게. 그렇죠? 다 드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살짝 들떴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툭 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내가 입맛이 영 없어서. 마침 민준이가 배고프다며 들어오길래 걔한테 다 줬다.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아니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네, 민준이가요? 민준이가 그걸 먹었다고요? 그래. 그게 눈 감추듯 다 먹어치우더구나. 그러고는 졸리다며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애가 왜 그렇게 축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며느리의 입에서 악 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민준아. 며느리는 거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우당탕탕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아이 이름을 부르짖는 찢어지는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 죽는단 말이야. 영문을 모르는 민준이는 엄마가 왜 자기를 거꾸로 숙이라 하고 등을 치는지 무서웠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엔 며느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군요. 119. 119 불러야 해. 며느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제 무덤을 파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말입니다. 여보세요. 아이가 약을 먹었어요. 빵을 먹었는데. 그게 원래 시어머니 주려던 건데. 으엉. 우리 아들이 먹었다고요. 빨리 와주세요. 애 죽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 귀한 줄은 알면서 남의 귀한 자식인 남편은 무시하고 시어미 목숨은 파리 목숨으로 알던 년. 내 입으로 다 불었구나. 내가 무슨 짓을 꾸몄는지. 이제 곧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올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알게 되겠지요. 민준이는 빵 부스러기 하나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민준이가 집에 오자마자 제가 할미가 용돈 줄 테니 나가서 떡볶이 사 먹고 오라며 줬거든요. 방금 들어와서 제 방에 가방 놓으러 들어갔던 아이를 제 어미가 독살당한 줄 알고 잡은 겁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가면을 쓴 효부의 추악한 연극이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며느라, 그 빵 맛이 어떠냐? 내가 준 독, 내가 먹으니 참 달지 않더냐? 아, 비켜요. 우리 민준이 살려내. 약 먹었다고요.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지만 며느리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구급대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 문턱에 기대어 그 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독을 탄 빵을 먹이고 제 입으로 119에 신고해 독을 먹었다고 자백한 꼴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풍경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아이 상태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돼. 만지지 마. 해독제 가져와. 며느리는 구급대원의 멱살까지 잡을 기세였습니다. 그때 경찰 2명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119 신고 내용에 독극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공조 출동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독극물을 섭취했나요? 젊은 경찰관이 며느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을 보자마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경찰 아저씨, 우리 애가 독을 먹었어요. 빵에다가 제가 약을 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횡설수설하는 며느리의 말에 경찰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잠깐만요. 빵에 약을 탔다고요? 무슨 약입니까? 그게 아니, 그냥 기운 나게 하는 건데. 으앙, 민준아.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밖이 소란스러우니 방문을 빼꼼히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구급대원도 경찰관도 그리고 며느리도 모두의 시선이 멀쩡하게 서 있는 10살짜리 꼬마에게 꽂혔습니다. 민준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할머니, 엄마 왜 저래?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제가 쥐어준 10,000원짜리 지폐가 들려 있었습니다. 떡볶이 사 먹으라고 준 돈이었지요. 민준아, 너 빵 안 먹었어? 할머니가 준 빵 안 먹었냐고. 며느리가 기어가듯 아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빵? 나 빵 안 먹었는데? 학교 갔다 와서 바로 방에 들어갔잖아.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안도감보다는 공포가 그리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혼란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천천히 걸어나가 경찰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빵 봉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경찰 양반, 우리 며느리가 애타게 찾는 빵이 여기 있어. 어머니,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이 재빨리 제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머니? 글쎄요. 며느리가 나 먹으라고 직접 구워온 빵인데 냄새가 하도 고약해서 안 먹고 숨겨뒀지요. 그런데 제가 장난삼아 손주 줬다고 했더니 저리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독을 먹었다고 자백을 하네요. 저는 경찰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빵에 뭐가 들었는지 국가수인가 뭔가 보내서 검사 좀 해주시겠소? 내 며느리가 시험이 죽이려고 뭘 넣었는지 나도 참 궁금해서 말입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냥 영양제예요. 어머니가 치매라 헛소리 하시는 거라고요. 며느리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19 신고 녹취에는 어머니 주려던 건데 애가 먹었다는 며느리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장소는 경찰서 조사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앉아 있었고 맞은편 유리병 너머에는 며느리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며느리 앞에 녹음기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자, 최미연 씨, 다시 묻겠습니다. 119 신고할 때
분명히 어머니 주려던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멀쩡한 걸 보고 당황했고요. 빵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던데 뭘 넣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수면제 조금 섞은 거예요. 어머니가 요즘 잠을 못 주무셔서.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수면제요? 국과수 감식 결과 나오면 다 밝혀질 텐데 거짓말해봤자 가중처벌만 받습니다. 저희가 빵 냄새만 맡아봐도 이거 단순 수면제 아닌 거 알아요. 농약입니까? 제초제입니까? 형사가 책상을 쾅 내리치자 며느리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어머니 진술 써보세요. 며칠 전부터 동네방네 시어머니 치매라고 소문내고 다니셨다면서요? 요양원 보낼 준비 다 해놓고 결정적으로 정신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약 구한다고 통화한 내용 시어머니가 다 들으셨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거만한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죄인처럼 쪼그라든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제 아들 성훈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미연이가 독을 탔다니요? 아들은 사색이 되어 저를 붙잡았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성훈아, 내 처가 나한테 준 빵이다. 경찰이 가져가서 검사 중인데 내 처가 제 입으로 독이라고 떠들고 다니더구나.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미연이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잘했는데. 뭔가 오해가.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유리병 너머의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조사관이 감식 결과가 적힌 종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빠른 감식을 의뢰했던 모양입니다. 최미연 씨, 빵에서 다량의 졸피뎀 성분과 함께 농약의 일종인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거 무색무취라고 알려져서 예전엔 많이 썼는데 요즘엔 구하기도 힘든 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치사량까진 아니더라도 노인분이 드셨으면 신경마비로 치명적일 수 있는 양입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미연아, 너 정말이야? 정말 어머니한테. 유리병 너머의 며느리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어머니 요양원 보내려고. 너무 힘들어서. 흑흑. 그 변명이 더 역겨웠습니다. 힘들어서? 돈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성훈아, 내가 데리고 사는 여자다. 내가 판단해라. 나는 이제 저 여자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통곡 소리와 아들의 망연자실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니 밖에서 기다리던 민준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나와? 나 배고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할미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는 당분간 못 올 거야. 왜? 엄마 어디 가는데? 응. 엄마가 아주 큰 잘못을 해서 벌 받으러 갔단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거든.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면 며느리의 흔적을 싹 지워야겠습니다. 그 여자가 쓰던 그릇, 옷까지, 그리고 그 가식적인 웃음까지 모두 내다 버릴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엄마 없는 민준이를 어찌 키울지, 그리고 아들의 찢어진 가슴은 또 어찌 꿰매줄지.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뒷맛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새끼들도 지키는 법이니까요. 독이 든 빵을 삼키지 않은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집안의 며느리의 흔적을 지우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화장대 위에 널브러져 있던 비싼 화장품들, 옷장에 가득 찬 명품 가방들, 그 모든 것이 제 아들의 피땀이었고 제 노후 자금을 노린 탐욕의 전리품들이었으니까요. 쓰레기 봉투에 그것들을 쳐넣으며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들이지 않으리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독사 같은 년은 절대 안 된다. 아들 성훈이는 반패인이 되었습니다. 회사엔 병가를 내고 밤낮으로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착해 빠져서 제 처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몰랐던 놈.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미연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 하나만 보고 시집 온 사람인데 술에 취해 제 무릎을 베고 우는 아들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그게 내 탓이냐?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 않더냐? 민준이는 아직 엄마가 벌 받으러 갔다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엄마 보고 싶다며 베개를 적시는 손주 녀석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에도 찬바람이 쌩하고 붑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독을 품은 어미 밑에서 크느니 늙은 할미 품이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고 집안에 묘한 평화가 찾아올 때쯤이었습니다.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더군요. 보낸 사람 최미연. 구치소 주소가 적힌 꼬질꼬질한 봉투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반성문이라도 썼으려나 아니면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하려나 싶었지요. 하지만 편지 내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민준이는 잘 있나요? 제가 없으니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일지 걱정이네요. 어머님, 저 원망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 혼자 죽지는 않아요. 제가 입만 뻥긋하면 성훈 씨 회사, 그리고 어머님 그 알량한 건물까지 다 날아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 명의로 빚 좀 쓴 게 있거든요. 성훈 씨 몰래 어머님 인감도장으로 보증 선 것도 있고요. 저 여기서 썩게 내버려 두시면 저 가만 안 있어요. 합의서 써주시고 탄원서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어머님 현명한 선택 기다릴게요. 며느리 미연 올림. 편지지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반성은커녕 협박이라니. 독이 든 빵을 먹이고도 모자라 이제는 빚더미로 우리 가족을 생매장하겠다는 신보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년 봐라.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저는 당장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제 인감도장, 통장, 집문서.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딘가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즉시 아들 성훈이를 깨웠습니다. 성훈아, 일어나라. 지금 술 퍼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일어난 아들에게 며느리의 편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내 철한 년이 감옥에서도 우리 목줄을 쥐고 흔드는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아들의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감도장이라니요? 보증이라니요? 내가 모르면 누가 아냐? 당장 알아봐. 은행이고 어디고 다 뒤져봐.
아들은 비틀거리며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독살 미수도 모자라 사문서 위조의 횡령까지. 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쓴 걸까요?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을 모조리 뒤집어 엎었습니다. 영수증 하나, 메모지 하나라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화장대 거울 뒤편 아주 좁은 틈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과 날짜, 그리고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사장.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금액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합쳐서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 강 사장이란 사람에게 흘러 들어갔더군요. 강 사장. 이게 누구냐? 촉이 왔습니다. 여자의 촉은 무서운 법이지요.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첩 뒷장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랑 새 출발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늙은이 요양원 보내고 건물 팔면 해결될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연남. 제 며느리에게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놈이랑 새살림 차리려고 시어미를 죽이고 건물을 팔아먹으려 했다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온 아들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명의로 대출이 1억. 그리고 어머니 건물 담보로 사채까지 썼답니다. 도장이랑 신분증, 미연이가 몰래 빼돌려서.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짝을 잇는 힘껏 내려쳤습니다. 울지 마라. 사내 새끼가 되어서 어디서 눈물을 보여. 내 처가 어떤 년인지 이제 알았냐? 그녀는 우리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빨대 꽂을 숙주로 본 거야. 저는 며느리의 수첩을 아들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라. 강 사장이란 놈한테 돈 다 갖다 바쳤다. 내 마누라 바람났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못해 깨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살인 미수, 거액의 빚, 그리고 외도. 모든 진실을 마주한 아들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밥에 탄원서 웃기지 말라지 그래요. 저는 며느리에게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펜을 꾹꾹 눌러가며 제 분노를, 아니 제 선전포고를 담았습니다. 새아가 편지 잘 받았다. 내가 숨겨둔 빚이며 보증, 그리고 강 사장이란 놈까지 다 알게 되었다. 밥에 탄원서 꿈도 꾸지 마라. 나는 내가 판 그 무덤에 내 빚이랑 내 정부까지 몽땅 쓸어 넣어줄 생각이다. 기대해라. 시어미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니까. 다음 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순 살인 미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 및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까지 죄목을 모조리 추가해서 그녀를 감옥에서 영원히 못 나오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던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씨 되십니까? 저 강철수라고 합니다. 최미연 씨 지인인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강철수. 수첩에 적혀있던 그 강 사장이었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냐, 안 그래도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다. 어디냐? 오셨습니까, 박 여사님? 생각보다 정정하시네. 며느리가 시름시름 앓는다고 하길래 곧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말이죠. 동네 허름한 다방.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껄렁한 태도로 껌을 씹으며 저를 훑어봤습니다. 번들거리는 가죽 재킷에 금목걸이. 딱 봐도 질 나쁜 건달 강철수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강 사장이라 부르며 억대의 돈을 갖다 바친 그 작자였지요. 내 놈이 강철수냐? 내 며느리 홀려서 돈 뜯어낸 놈이.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철수는 픽 웃더니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말씀이 좀 거치시네. 돈을 뜯어내다뇨.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이건 엄연한 사업 자금입니다. 미연 씨가 어머님 건물 담보로 돈 빌려간 차용증 여기 다 있습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서 3억. 이번 주까지 안 갚으시면 건물 경매 넘어갑니다.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더군요.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사랑 타령이라니. 제 아들 성훈이는 옆에서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놈 멱살을 잡고 싶었겠지만 제가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3억이라. 큰 돈이지. 근데 강 사장, 하나만 묻자. 내 며느리가 널 믿고 시어미 죽이려고 독까지 탔는데 너는 그 여자가 감옥 가니까 바로 꼬리 자르고 돈부터 챙기러 온 거냐? 강철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 말 조심합시다. 독살이라니요? 난 모르는 일입니다. 난 그냥 돈 빌려준 채권자일 뿐이라고요. 미연 씨가 혼자 벌인 일이지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놈은 미연이가 감옥에 가자마자 혹시라도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선을 긋고 돈이나 챙겨 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감옥 안에서 이놈이 자기를 구해줄 백마탄 왕자라고 믿고 있겠지요.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년입니다. 그래, 너는 모르는 일이다? 그럼 이건 뭐냐? 저는 가방에서 며느리의 낡은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적혀 있던데. 강 오빠랑 새 출발하려면 시험이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이거 내가 쓴 답장 아니냐?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쪽지 한 장. 강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껐습니다. 방금 내가 미연 씨가 혼자 벌인 일이라고 했지? 그 말 감옥에 있는 미연이가 들으면 참 섭섭하겠다. 걔는 내가 공범이라고 불까봐 입 다물고 있을 텐데 말이야. 강철수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보자 하니까 돈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놈이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다방 문이 박차고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들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손님인 척 잠복하고 있었던 거지요. 강철수 씨, 당신을 불법 대부업, 사기, 그리고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이거나. 난 그냥 돈 받으러 온 거라고. 강철수는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형사 2명에게 제압당해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증거, 여기 차고 넘칩니다. 며느리 수첩, 그리고 방금 당신 입으로 털어놓은 협박 내용, 다 녹음됐습니다. 가서 조서나 쓰시죠. 형사 반장님이 제게 윙크를 보내더군요. 끌려가는 강철수의 뒤통수에 대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감옥 가면 내 며느리한테 안부나 전해줘라. 내가 먼저 배신 때렸다고.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유리병 너머의 며느리 미연은 며칠 새 폭삭 늙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표독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합의서는 가져오셨겠죠? 강 사장님한테 연락은 받으셨을 테고. 그녀는 아직도 강철수가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고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합의서? 아니, 이건 이혼 서류다. 성훈이가 도장 찍었다. 미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이요? 누가 해준대요? 저 여기서 나가면 가만 안 있어요. 강 사장님이. 그 강 사장 말이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너랑 같은 밥 먹고 있다. 옆동 구치소에 들어왔거든. 네, 그게 무슨. 미연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믿던 그놈 3억 챙겨서 튀려다가 나한테 딱 걸렸다. 그리고 경찰 앞에서 그러더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미연년 혼자 미쳐서 독 탄 거다라고. 저는 강철수가 체포될 때 녹음한 음성 파일을 틀어주었습니다. 난 모르는 일입니다. 미연 씨가 혼자 벌인 일이지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연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찰나의 표정. 그걸 보기 위해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더군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오빠가 그럴 리 없어. 미연은 유리벽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가 시킨 거예요. 그놈이 약 구해다 주면서 시킨 거라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야 살려달라고 비는 꼴이라니. 하지만 제 마음엔 일말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내 입으로 그랬지? 혼자 죽지는 않는다고. 그래, 소원대로 둘이 같이 죽게 생겼구나. 공범으로 엮였으니 형량은 배로 늘어날 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훈이는 너라면 치를 떤다. 민준이도 이제 엄마 죽은 줄 안다. 넌 철저하게 혼자다. 거기서 평생 썩으면서 내가 버린 가족과 내가 택한 배신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껴봐라. 어머니, 까지 마세요. 제발. 뒤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며느리의 비명을 뒤로하고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구치소의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속에 섞인 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겨울이 가고 드디어 봄이 오려나 봅니다. 집에 가면 성훈이랑 민준이 데리고 따뜻한 국밥이나 한 그릇 먹어야겠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식구끼리 독 없는 밥상 한번 편하게 받아보고 싶으니까요. 이제 발 뻗고 자겠네. 그 독한 것들이 다 들어갔으니. 동네 슈퍼 앞 평상에 앉아 사이다 한 병을 들이켜며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고 죄 지은 놈은 벌을 받는다고. 그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독사는 머리를 잘라도 몸통이 꿈틀댄다더니 감옥에 갇힌 며느리가 쏘아보낸 도끼는 담벼락을 넘어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는 딱 사흘 같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독 독방 사건의 충격적 반전. 며느리는 왜 독을 탔나? 화면에는 웬 말끔하게 생긴 변호사가 나와 침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오태식이라던가. 법조계에서 돈만 주면 살인마도 무죄로 만든다는 아주 질 나쁜 놈이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작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내뱉는 말들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제 의뢰인 최미연 씨는 페류나가 아닙니다. 그녀는 피해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시어머니 박모 씨로부터
지독한 정서적 학대와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가여운 여성일 뿐입니다.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학대? 가스라이팅?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입니까?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라며 며느리의 옥중 일기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화면에 클로즈업된 삐뚤빼뚤한 글씨들.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라 꽃을 달아드렸는데 어머님이 쓰레기통에 버리셨다. 밥맛 떨어진다며 밥상을 엎으셨다. 배가 고파서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날 밥상을 엎은 건 제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제육볶음이 짜다며 젓가락을 집어던진 게 누군데. 꽃, 카네이션은커녕 제 가슴에 대못만 박아대던 년이 이제 와서 효부 코스프레를 하다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새빨간 거짓말에 열광했습니다. 저것 봐. 오죽했으면 며느리가 독을 탔겠어. 시어머니 관상을 봐라. 보통 내기가 아니게 생겼잖아. 인터넷 뉴스 댓글창은 저를 욕하는 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악마 시어머니, 현대판 콩쥐팥쥐. 저는 하루아침에 며느리를 굶기고 학대한 희대의 악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갔다가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평소 박여사 하며 살갑게 굴던 야채가게 김씨가 제가 인사를 건네자마자 획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무 하나만 줘. 없어요. 다 팔렸네. 뻔히 쌓여있는 물을 두고 없답니다. 옆에 있던 생선가게 아줌마는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며느리 피 말려서 그 돈 모은 거야? 무서워서 원.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 할망구 며느리 밥도 안 줬대. 돈 뺏으려고 일부러 독하게 굴었다며? 세상은 이미 며느리의 거짓 연극에 홀딱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흘린 악어의 눈물이 제 30년 진실된 삶을 단숨에 삼켜버린 겁니다.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미치도록 억울해서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쳤습니다. 내 밥 덜어 며느리 입에 넣어주려다 더럽다 소리 듣고 내 옷 끼워 입으며 며느리 명품 가방 사준 게 죄라면 죄일까요? 그날 오후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며느리의 내연남 강철수의 가족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 할망구야. 나와. 우리 철수 내놔. 그놈의 노모와 형제들이었습니다. 당신 며느리가 꼬셔서 우리 철수 신세 망쳤어. 근데 왜 우리 철수까지 감옥에 가냐고. 합의서 써줘. 탄원서 써주란 말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의 며느리랑 바람나서 사기친 놈을 피해자 취급하다니요. 누가 누굴 꼬셔? 내 아들이 내 돈 3억 뜯어간 건 모르냐? 제가 소리치자 그 노모란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야? 며느리 잡아먹는 년이. 동네 사람들. 이 여자가 우리 아들 억울하게 옥살이 시킵니다.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시어머니가 독하긴 독한가 봐. 그러게. 며느리 내연남 가족까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뭐가 있긴 있나 보네. 아무도 제 편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아들 성훈이는 회사에서 손가락질 받느라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고 어린 민준이는 학교에서 너네 할머니 마녀라며? 라는 놀림을 받고 울며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거실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돌을 던진 겁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돌멩이에는 빨간 매직으로 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악마 할망구, 지옥에나 가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단순한 비난을 넘어 이제는 제 목숨과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뛰쳐나갔지만 어둠 속으로 사라진 범인을 잡을 순 없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입니까? 이게 내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삶의 대가입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아기는 저리도 당당하게 거짓을 떠드는데 왜 선인은 숨죽여 울어야만 합니까? 다음 날 경찰서에서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피고소인 박영자, 죄명 존속 학대, 명예훼손, 무고. 며느리가 감옥 안에서 저를 역고소한 겁니다. 그 악질 변호사가 코치했겠지요. 맞불을 놓아서 여론을 더 뜨겁게 달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첫 공판이 열립니다. 미연이는 휠체어를 타고 수의를 입은 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판사 앞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악덕 시어머니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피고인석에 앉아야겠지요. 증거요? 제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라곤 제 가슴 속에 시커멓게 타버린 숫덩이들 뿐인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절망의 끝자락에서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농약병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억울함을 알릴까? 독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또 욕설 전화겠거니 했지요. 여보세요. 거기 박영자 할머니 댁 맞죠? 잔뜩 쉰 듯한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오? 또 욕하려고 전화했소? 아니요. 저 뉴스 보고 전화드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요.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저 최미연 씨랑 같이 작업했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 우울증 아니에요. 약 구할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 약이면 늙은이 확실히 보낼 수 있냐고. 춤추면서 노래까지 불렀다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동아줄이 내려온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걸 어떻게 아시오? 제가 그 여자한테 약 소개해준 브로커 지인이에요. 제가 법정에 가서 증언해 드릴게요. 저도 그 여자한테 돈 떼인 게 있어서 안갚음 좀 해야겠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지만 신은 결정적인 순간에 증인을 보내주신다더니 며느리가 제 무덤을 파면서 흘린 흙부스러기가 결국 녀석의 눈을 찌르게 생겼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창을 테이프로 대충 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내가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려 든다면 나는 진실의 칼날로 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주마. 내일 법정, 그곳이 내 진짜 무덤이 될 것이다. 민준이가 자다 깨서 눈을 비비며 나옵니다. 할머니, 무서워.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라. 민준아, 할머니가 다 이긴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내일 할머니가 가서 나쁜 사람들 다 혼내주고 올게. 창밖에는 아직도 누군가 제 집을 노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 손엔 이제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으니까요. 기다려라, 최미연. 내가 쓴 그 엉터리 소설의 결말은 내가 다시 써주마. 지금부터 피고인 최미연의 살인미수 및 존속상해 사건에 대한 공판을 개정하겠습니다.
판사님의 묵직한 목소리와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는 아들 성훈이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봐, 며느리 휠체어 탄 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냐. 시어머니 눈빛 좀 봐. 도끼가 서려 있네. 아직도 세상은 저를 마녀로, 며느리를 희생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미연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헐렁한 수해, 그리고 가녀린 손목. 누가 봐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다 연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법정에 저와 제 아들뿐이라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변호인 측 최후 변론하세요. 미연이가 선임한 그 뱀 같은 변호사 오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배심원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 독이 아닙니다. 바로 한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의 폭언과 멸시, 굶주림 속에 갇혀 지낸 한 여인의 피 맺힌 한이 이 비극을 부른 것입니다. 변호사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빵에 넣은 것은 독이 아니라 제발 나 좀 봐달라는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무자비한 살인미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입니까?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미연이는 그 타이밍에 맞춰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완벽한 연출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기세를 몰아 거짓 증인들을 줄줄이 세웠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평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매수된 동네 슈퍼 주인이 증인석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요. 며느리가 맨날 울면서 빵 사갔어요. 시어머니가 밥을 안 줘서 배고파 죽겠다고. 쯧쯧, 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 슈퍼 주인, 제가 며느리 몰래 외상값 갚아준 것만 얼만데 저런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성훈이가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 우리 어머니한테 돈 빌려갔다가 안 갚아서 싸운 사람이라고요. 경위, 방청객 조용히 시키세요. 판사님의 호통에 성훈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세는 점점 미연이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마치 당신은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미연이도 고개를 살짝 들어 저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저들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한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검사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검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님,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인을 신청합니다. 검사님의 말에 오 변호사가 발끈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증인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심신미약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결정적 증인입니다. 재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판사님은 잠시 안경을 고쳐 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합니다. 증인 입장하세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미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사람은 화려한 호피 무늬 옷을 입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지난밤 제게 전화를 걸어왔던 그 브로커였습니다. 증인, 이름과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이마담.
아니, 이정숙입니다. 직업은 뭐 그냥 이것저것 심부름센터 비스무리한 거 합니다. 여자는 껌을 짝짝 씹으며 말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최미연을 아십니까? 알다마다요. 우리 VVIP 고객님인데. 이정숙 씨는 미연이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저기 휠체어 타고 계신 분, 저한테 청산가리보다 센 거 없냐고 물어보신 분 맞죠?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정숙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신빙성?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최미연 씨가 약 사가면서 저랑 나눈 대화입니다. 칙. 언니, 이거 확실한 거지? 냄새 안 나는 걸로 줘. 늙은이 요양원 보내기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버려야 건물을 먹지. 아, 시어머니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무슨 옷 입지? 검은색 드레스 예쁜 거 받은 거 있는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미연이의 목소리. 우울증? 심신미약?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또렷하고 탐욕스러웠으며 심지어 흥에 겨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동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며느리 목소리야? 세상에 장례식장 드레스 타령이라니. 미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조작이야.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이정숙 씨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거짓말? 여기 내가 약값으로 송금한 내역서도 있다. 그리고 덤으로 하나 더 줄까? 이정숙 씨는 법정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들어오세요. 또 다른 증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앳된 얼굴의 20대 아가씨였습니다. 저 아가씨는 누굽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내연남 강철수한테 사기당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던 피해자고요. 노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 지난번 다방에 왔던 강철수 노모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의 가족이군요. 아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최미연 씨가 강철수 오빠랑 짜고 제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서 5천만 원 빼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랬어요. 늙은 시어머니 죽으면 건물 팔아서 돈 줄 테니 기다려라라고. 저 여자는 악마예요. 완벽했습니다. 미연이의 우울증에 걸린 가련한 며느리라는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죽여 재산을 가로채고 내연남과 짜고 다른 사람 등까지 처먹은 희대의 사기꾼이자 살인미수범이라는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오태식 변호사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님의 눈빛은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미연이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던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죽이고 싶었어. 늙은 게 안 죽고 버티니까. 돈 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당신만 없으면 그 건물 내 거였어. 내 거라고.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미연이를 제압했습니다. 놓으라고. 이거 나. 박영자, 너 내가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발악하는 미연이의 모습은 흡사 귀신 들린 사람 같았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경악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끌려나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음주렸습니다. 그래, 짖어라. 실컷 짖어. 그게 내 마지막 발악이 될 테니. 성훈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판결 나올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법정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가 보살이네, 보살.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10년을 살았다니. 며느리가 완전 사기꾼이었어. 세상의 눈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실은 늦게라도 반드시 도착한다는 말, 오늘부로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복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남았고, 그리고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줘야 할 선물이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요. 피고인 최미연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강철수를 징역 8년에 처한다. 탕, 탕, 탕. 판사봉 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징역 12년. 검사가 구형한 15년보다는 줄었지만 초범인데다 미수에 그친 사건치고는 꽤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를 음해하려 했으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돼. 12년이라니. 말도 안 돼. 미연이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항소해요. 항소하란 말이야. 내가 왜 12년을 살아? 하지만 그 콧대 높던 오태식 변호사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수임료는 챙겼고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은 사건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거겠지요. 미연이는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제 쪽을 노려보며 악을 쓰는 그녀의 눈빛은 사람이 아니라 악기의 그것이었습니다. 박영자, 너 가만 안 둬. 내가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법정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웠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12년.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 그녀의 젊음은 감옥에서 썩어갈 테고 민준이는 엄마 없는 사춘기를 보내야 합니다. 이게 승리입니까? 아니요. 이건 그저 비극의 마무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순 없었습니다. 아직 며느리가 모르는, 아니 알아야만 하는 마지막 진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구치소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면회는 거절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아마 미연이는 지금쯤 감옥 안에서 이를 갈며 항소 이유서를 쓰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서 나가야 한다. 나가서 저 노인네 죽고 나면 건물이라도 챙겨야 한다.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 희망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기로 했습니다. 수신 최미연 수임번호 4885. 차가운 독방 바닥에 앉아 제 편지를 뜯어볼 며느리의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제가 손수 쓴 편지와 함께 공증받은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연아, 밥은 잘 먹고 있느냐? 콩밥이 내 입맛에는 좀 거칠지 모르겠구나. 내가 법정에서 나한테 그랬지? 당신만 없으면 그 건물 내 거였다고. 그래, 넌 처음부터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돈과 건물을 사랑했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보낸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유언장이다. 미연이의 눈이 번들거리며 유언장 사본을 훑어 내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는 순간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을 게 분명합니다. 유언장 1. 본인 박영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 상가 주택 포함 및 예금, 자산은 본인 사후 사회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2. 단 아들 김성훈과 손자 김민준에게는
본인이 생전에 마련한 교육보험금 및 최소한의 생활 자금만을 상속한다. 3. 며느리 최미연에게는 단돈 1원도 숟가락 하나도 상속하지 않으며 본인의 장례식 참석조차 불허한다. 여기까지는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문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추신, 참 미연아. 내가 몰랐던 게 하나 있더구나. 내가 그토록 탐냈던 내 3층 상가 건물 말이다. 그거 사실 껍데기뿐이란다. 내가 내 인감도장 훔쳐서 강철수 놈이랑 대출받고 사채 썼지? 그 빚 갚느라 내가 지난주에 건물 팔았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에 금매로 팔았지. 빚 갚고 세입자들 보증금 내주고 변호사 비용 내고 나니 남는 게 딱 500만 원이더구나. 그래서 그 500만 원으로 우리 민준이 맛있는 거 사주고 남은 돈은 고아원에 기부했다. 이제 내 통장 잔고는 0원이다. 내가 죽이려던 시어머니는 이제 빈털터리 독거노인이나 다름없단다. 내가 12년 살고 나와봤자 뜯어먹을 건물도 돈도 없다는 소리다. 그러니 헛된 꿈 꾸지 말고 거기서 죗값이나 치르거라. 편지 끝머리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이 든 빵을 먹지 않은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면 빈털터리가 된 건 내 인생 최고의 자유다. 이제 돈 때문에 꼬이는 파리떼 걱정 없이 남은 인생 편하게 살다 갈란다. 부디 그곳에서 내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닫길 바란다. 아마 그 편지를 읽은 미연이는 감옥 벽을 치며 울부짖었을 겁니다. 자신이 인생을 걸고 범죄까지 저지르며 뺏으려 했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사실은 빚더미 위에 앉은 시한폭탄이었다니. 그 건물을 차지하려고 남편을 배신하고 시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감옥까지 왔는데 결국 남은 건 12년형과 정가자라는 딱지뿐이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파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체국을 나서며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건물을 판 건 사실입니다. 아깝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그 건물 때문에 자식 농사 망치고 내 목숨까지 날아갈 뻔했는데 그게 무슨 보물입니까?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성훈이한테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텐 맨주먹뿐이다. 다시 시작하자. 아들도 홀가분해 보이더군요. 네, 어머니. 제가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거리를 걸었습니다. 돈도 없고 건물도 없지만 제 주머니엔 민준이가 학교에서 접어준 종이 카네이션이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거면 됐습니다. 이게 진짜 내 재산이고 내 유산입니다. 이제 마지막 회차가 남았군요. 폐허가 된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새싹처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미연이가 맞이할 비참한 최후도 짧게나마 보여줘야겠지요. 악인의 끝은 비극이어야 선인의 삶이 희극으로 빛나는 법이니까요. 시간이란 놈은 참으로 무심하고도 한편으론 소름 끼치도록 공평합니다. 제 집 베란다 화분에 꽃이 3번 피고 지는 동안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봅니다. 예전처럼 번지르르한 건물주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시장통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 실랑이하고 떠리로 나온 생선을 보며 횡재했다 웃음 짓는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지요. 그 초라한 거울 속 노인의 얼굴에 예전엔 돈으로도 바를 수 없었던 편안한 웃음꽃이 피어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높은 담장 너머 그곳의 시간은 여전히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멈춰 있다고 합니다. 가끔 면회를 다녀온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아니 바람결에 실려
오는 흉흉한 소문들을 통해 며느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제 며느리, 아니, 죄수번호 4885는 이제 사람이 아닌 미친 여자로 통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낸 유언장 사본을 받은 그날, 그녀의 영혼을 지탱하던 탐욕의 동아줄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게지요. 처음엔 믿지 않았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나 골탕 먹이려고 쇼하는 거야. 그 알짜배기 건물을 팔았을 리가 없어. 그녀는 유언장을 갈기갈기 찢어 변기통에 버리고 밤마다 쇠창살을 붙잡고 악을 썼답니다. 내 건물 내놔. 내가 나가면 그 건물 팔아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 강남에 아파트 사고 외제차 끌고 보란듯이 살 거라고. 하지만 면회 온 변호사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확인해 준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지요. 깨어난 뒤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있지도 않은 500만 원 타령을 하고 배식구로 들어온 밥그릇을 집어던지며 이딴 개밥 말고 스테이크 가져와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죄수들조차 그녀가 무서워 피한다고 합니다. 밤이면 구석에 쪼그려 앉아 희죽희죽 웃으며 중얼거린답니다. 어머니, 빵 드셨어요? 맛있죠? 그거 드시고 빨리 가셔야 제가 건물을 받죠. 호호, 호호. 자신이 판 무덤에 갇혀 과거의 환영과 싸우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형벌.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과 비참함이 이제는 그녀의 영원한 감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 잡히지 않는 허상을 쫓는 그녀의 퀭한 눈동자를요. 그 소식을 듣고도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기만 할 뿐 일말의 동정심조차 잃지 않는 걸 보면 저도 참 모진 시어미인가 봅니다.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그 질긴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아주 깨끗하게 끊어낸 것일지도 모르지요. 미연아, 부디 그곳에서 내가 뱉어낸 도끼에 질식하지 말고 내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길 바란다. 그것만이 내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테니. 할머니, 나왔어. 오늘 반찬 뭐야? 배고파 죽겠어. 현관문이 쾅 열리는 소리와 함께 우렁찬 목소리가 제 상념을 산산조각 냅니다. 어느새 제 키만큼 훌쩍 커버린 중학생 민준이가 가방을 던져놓고 부엌으로 달려옵니다. 땀 냄새가 훅 끼치는 녀석의 머리통을 쓰다듬어 줍니다. 오냐, 씻고 얼른 앉아라. 오늘은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계란말이 넉넉하게 했다. 우와, 역시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녀석의 등짝을 두들겨주는 제 손끝에 뭉클한 생명의 온기가 전해집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그 모진 풍파를 어찌 견뎠을까요? 좁은 거실에 낡은 밥상을 펴고 앉습니다. 다리가 삐걱거리는 상 위에는 예전처럼 번쩍거리는 그릇도 값비싼 요리도 없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뚝배기 하나, 시장에서 떠리로 사와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한 마리,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밥상에는 독이 없습니다.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도 호시탐탐 제 주머니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눈빛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위하는 마음, 정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양념만이 가득합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퇴근한 성훈이가 겉옷을 벗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아들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대기업 명함을 내밀 수도 없고 월급도 적지만 퇴근길에 제게 줄 붕어빵 한 봉지를 사올 마음의 여유는 생겼습니다. 술에 찌들어 살던 그 퀭한 얼굴은 사라지고
비로소 가장다운 듬직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줍게 웃으며 수저를 놓는 새 며느리 지은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찌개간 좀 봤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싱거우면 말씀하세요. 제가 가진 거라곤 빚이랑 이 늙은 몸뚱이뿐인데 나 같은 시어미가 뭐가 좋다고 오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 손이 이렇게 따뜻한데 뭐가 걱정이에요. 저도 돈보다는 사람 냄새나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라며 제 거친 손을 꼭 잡아주던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예전 며느리의 화려한 명품보다 100배는 더 빛나 보입니다. 아, 뜨거워. 할머니, 두부가 너무 뜨거워요. 호호, 천천히 먹어라. 누가 뺏어 먹냐? 물 좀 줄까? 여보, 당신도 생선 좀 들어. 맨날 나만 주지 말고. 내 식구가 머리를 맞대고 밥을 먹으니 웃음소리가 좁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예전 그 넓은 3층 집, 화려한 수입 가구들 속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입니다. 그때는 사내 진미를 차려놔도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게 모래알 씹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맨밥에 김치 하나만 올려 먹어도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사는 맛이지요.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집이지요. 밥을 오물거리며 문득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지옥 같았던 1년 그리고 치유의 3년. 그 긴 터널을 지나오며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수를 꿈꿉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것을 뺏어간 사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아프게 한 놈을 똑같이, 아니 더 잔인하게 짓밟아주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내가 망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진 오물에 더럽혀지지 않고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켜내어 보란 듯이 아주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것. 악인들이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댈 때 나는 따뜻한 밥상 머리에서 웃음 짓는 것. 그것이야말로 악인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리고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요. 제 며느리는 감옥이라는 좁은 방에서 평생 가질 수 없는 내 건물을 그리워하며 말라 죽어가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낡고 좁은 집에서 내 가족과 함께 매일매일 살이 찌고 행복해질 겁니다. 승패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독이 든 빵을 뱉어내고 거짓된 며느리를 내쫓은 그 순간부터 저는 승리자였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신 분이 있나요? 억울해서 잠 못 들고 분해서 숨이 안 쉬어지시나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치를 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그 독을 삼키지 마세요. 내 안으로 삼켜서 병을 만들지 마세요. 뱉어내세요. 소리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싸우세요. 하지만 싸움이 끝난 뒤에는 미련 없이 털어내세요. 과거의 아픔을 밥에 비벼 먹지 마세요. 대신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소소한 이야기꽃을 피우세요. 여러분이 웃으며 먹는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했던 악인들에게 날리는 가장 통쾌한 한 방이 될 테니까요. 행복해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복수입니다. 밤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난로를 켠 듯 뜨끈합니다. 내일 아침엔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는 김치 부침개나 넉넉히 부쳐야겠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오징어도 숭덩숭덩 썰어 넣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 넣어서 말입니다. 기름 냄새 고소하게 풍기면 온 동네에 봄이 왔다고
소문이 나겠지요. 봄이 왔습니다. 독은 사라지고 진짜 봄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과 배신이 한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과 용기가 어떻게 다시 그 폐허 속에 희망의 싹을 틔우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되는 순간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미연처럼 되돌릴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영자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의 밥상은 우리의 손으로 따뜻하게 차릴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영자처럼 묵묵히 가족을 지키는 누군가가, 혹은 미연처럼 뒤늦은 후회 속에 갇힌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독을 뱉어내는 용기가,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세상 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맛있는 식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